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백선기입니다. 요즘 교육계의 화두 중 하나가 자기 주도력이 아닐까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당장은 힘겹지만은 먼 훗날 웃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자기 주도 학습의 대가이신 이병훈 교육연구소 대표 이병훈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인터넷에요 자기 주도 학습을 치면은 가장 많이 또 먼저 올라오는 그 언급되는 키워드가 이병훈 소장님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셨어요? 저 쳐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네. 그러니까 한 11년 전쯤에 이제 그때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용어 아직 나오기 전에 네. 뭐 구성주의 교육 뭐 이런 것도 한참 좀 논의되던 시절에 네. 사업적으로 아이들 도와주자는 친구들과의 네.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그 당시에도 그렇고 인터넷 강의나 뭐 교재나 수업 같은 거 좋은 건 얼마든지 많은데 네. 애들은 막상 자기 공부하는 거에 서투르고 이유를 들여다보니까 대부분 이제 동기가 없거나 네. 뭐 공부하는 요령이 없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차라리 이렇게 새로운 컨텐츠를 주거나 가르쳐주는 거 하지 말고 아이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공부할 수 있는 걸 도와주자 네. 하고 사업적으로 시작을 했고 네. 11년 정도 한 다음에 지금은 이제 별도의 연구소로 독립해서 일하고 있는데요. 주로 네. 학교들을 도와드리는 공교육과 친한 사업 진행 중입니다. 아, 공교육하고요. 네. 예, 처음에는 사교육 사교육으로 출발했고 출발했지만 지금은 공교육을 서포트하는 네. 업체로 아, 변모된 그렇군요. 거죠. 그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이 아직은 나오기 전에 10여 년 네. 전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자기주도 학습 관련해서 이렇게 유사한 단어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그냥 스스로가 아닐까 하는데요. 네. 이 소장님은 스스로가 중요하다 이런 거 언제 깨달으셨나요? 그 질문을 좀 여러 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네. 우선은 처음에는 그랬어요. 내가 언제부터 스스로 했던가. 그래서 해보니까 네. 공부는 뭐 당연히 처음부터 스스로 하는 거지 뭐 그거를 누가 시켜서 하고 안 시킨다고 안 하고 이런 생각을 하다가 네. 좀 더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니 중학교 진학을 했을 때 네. 첫 번째 그 중간고사죠. 중간고사를 네. 제 딴에는 망쳤어요. 제 딴에는 반에서 5등 정도 했으니까. 아, 그렇게 죄송해요. 말씀하시면 네. 지금 듣는 학부모님은 정말 네, 근데 아무튼 반에서 5등 정도 하니까는 들어올 때 입학 성적 같은 걸 보신 이제 담임 선생님은 네. 너가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조언을 하셨고 예. 그때 집에 가서 이제 이불 뒤집어 쓰고 한참 운 다음에 네. 시험지 분석을 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당시에 영어 내신 시험에 발음 기호 문제들이 잔뜩 나왔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네. 요즘은 안 나오죠 발음기요. 요즘 파닉스기 때문에 네, 그 당시만 네. 해도 뭐 이게 뭐다 뭐 이런 거 했었는데 그거를 죄다 틀린 거예요. 그게 시험에 나오는지 몰랐죠. 그러고는 열이 뻗쳐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그 시험지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기말고사는 결국 1등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게 사람이 한번 어떤 만점, 뭐 정상, 혹은 1등 이런 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거에 대한 집착 내지는 예.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는 네. 욕망 같은 게 예. 생겼던 것 같고 예. 그래서 중학교 때 진짜 앞뒤 안 재고 스스로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하여간 그 부모님이 참 편하셨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저희 부모님이 동의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를 지금 지향하셨나요? 왜 엄마가 이렇게? 그래도 케어를 잘 해줬으니까 네가 이렇게 한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 학습뿐 아니라요. 그 매사에 스스로가 가장 경제적인 용어처럼 들리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자기 발전을 할 수 있고, 자가 발전할 수 있고, 또 남의 도움을 최소한 받고 또 최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스스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학부모들이 자기 주도 학습하면요, 독학 혹은 사교육이 전혀 없는 네. 그런 말을 동일시하고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런가요? 자기주도 학습 정의 교수님들 하시는 거 보면 네. 혼자 골방에서 독학한다고 정해 놓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뭐 목표도 세우고 뭐 공부할 거리도 찾고 네.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이라든지 컨텐츠 같은 것도 자기 힘으로 구하는 거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네. 최종적으로는 공부하고 나서 자기 평가까지도 스스로 해내는 걸 다 네. 아우르는 개념인데 네. 뭐 이렇게 설명하면 사실 이거는 교수님들 생각이고 예. 일반 시중의 대중의 어머님들은 그냥 혼자
네. 뭐 엄마가 사교육비 안 들여도 예. 지가 알아서 착착착착 막 이렇게 수업 듣고 예습 복습하는 걸 이제 떠올리는 게 당연히 상식적이죠. 네. 엄밀히 따지면은 그건 이제 독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네. 자기주도 학습은 사교육이 필요한 타이밍에는 적절히 차용을 하고 네. 또 스스로 자기 공부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될 때는 갖고 뭐 이런 것들을 능수능란하게 어떤 자기 자유의지나 자립심을 가지고 하는 게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보셔야죠. 예. 우리가 흔히 그 학원 중에서 자습실에다가 예, 학원에서 수업한 내용 공부한 거를 네. 예, 이제 가지 못하게 하고 자습실에다가 자물쇠. 뭐 몇 시간 해갖고 네, 하는 자물쇠다. 이런 것도 자기주도인가요? 그건 타인 주도 학원 주도죠. 네. 자기 주도가 아니고 그거를 자기 자유 의지로 저는 선생님 좀 가둬주셔야 돼요. 저는 좀 맞아야 돼요. 저는 네. 뭐 막 혼나야 공부해요. 예. 그러면은 자기 자유 의지를 반영한 거니까 그건 네. 자기 컨트롤을 타인의 컨트롤이나 자원을 활용하는 거니까 일종의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네. 뭐 그냥 가르쳐주고 집에 가면 노니까 가둬놓고 하는 건 당연히 자기주도 학습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효과도 보기 효과는 네. 좀 수동적이고 타율적인 아이들한테는 있어요 오히려. 네. 네, 오히려 그냥 풀어놔주고 네가 알아서 해봐 하면은 뭐랄까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애한테는 오히려 과도한 자유가 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한테는 좋지만 자기가 뭔가 선택해서 하는 게 더 좋고 이렇게 도전해보고 싶은 아이들한테는 뭐 지옥 같은 얘기죠. 네. 네. 그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 다들 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기주도 학습에 세 가지 축이 있는데요. 네. 정신, 학습, 행동 이렇게 세 가지로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정신이란 거는 사람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동기라든지 네. 뭐 목표 의식, 꿈 같은 것들일 테고 네. 학습이라는 거는 뭐 플래닝, 계획 짜기라든가 네. 아니면 뭐 진짜 시험을 분석한다든지 공부하는 과목별 방법을 네. 찾는다든지 이런 게 두 번째일 네. 테고요. 세 번째는 행동이라고 보는데요. 네. 실제로 21일 정도 자기 꾸준히 어떤 하나에 대해서 반복된 행동을 하면 습관이 된다는 얘기처럼 네. 공부도 하나의 이렇게 신체적인, 그러니까 정신적인 거와 방법적인 게 있었으면 신체적인, 네. 즉 뭐 자기 진득하게 앉아가지고 할 수 있는 인내심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기르는 게 이제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복된 자기 행동이 있어야 자기주도 학습되는 거죠. 예. 근데 요소들은 그런데 그걸 사실을 키워주는 게 힘들잖아요. 네, 뭐 엉덩이 그렇습니다. 붙이고 앉아있다든지 아니면 목표의식을 갖는다든지 네. 구체적으로 좀 그 하나하나별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정신적인 측면은 동기부여 가장 큰데요. 그러니까는 누가 공부 잘하느냐라고 물어보면 결국에는 심리적인 파이팅, 공부뿐만 아니라 사실 다 똑같죠. 네. 뭐 돈 버는 것도 그렇고 사회적인 성취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로 네. 자기가 이제 스스로 해보고 싶다라는 파이팅 같은 게 좀 있어야 네. 그게 이제 공부에 적용이 되면은 뭐 밤잠 안 자고 공부하고 뭐 자기 스스로 분석하고 하는 건데 네. 이런 동기를 보통 동기부여라는 말을 써요. 네. 그러니까는 누군가 타인이 주입한다라는 느낌이 많이 있죠. 네. 저는 과연 그게 주입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에요. 네. 개인적으로. 오히려 동기는 스스로 쟁취하는 대상이라고 네. 생각하고요. 네. 그 동기를 쟁취하게 되는 어떤 재료들, 네. 원재료들은 타인이 좀 깔아줄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유형마다 사실 되게 달라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그쪽 일을 할 때는 그거를 16가지 유형으로 아이들을 나눠서 네. 진짜 뭐 엄친아 친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성실이, 대기만성형, 뭐 학습실 지킴이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네. 그 유형이 가지고 있는 동기부여의 어떤 패턴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대부분 이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뭐 원하는지를 주면 그게 동기를 쟁취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직장에서도 월급에 목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또 자기 비전에 목매는 사람도 있고 네. 안정성에 목매는 사람도 있고 또는 진짜 자기 커리어를 쌓아나가기 위해서 이 회사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원하는 게 다르듯이 네. 아이들 공부하는 패턴도 뭐 보상을 잘해줘야 공부 열심히 하는 애 혹은 뭐 과제의 수준이나 난이도가 잘 맞아 떨어져야 공부 열심히 하는 애 혹은 자기의 좀 개통 철학을 조곤조곤 잘 들어주고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거기서 동기를 찾는 아이들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해줘야
아무래도 헛손질을 좀 막을 수가 있죠. 아,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네요. 뭐 유형도 많고 뭐 그거에 따라 해줘야 될 것도 많고. 네, 어려우니까 어떡해. 공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공부다요. 그래서 저기 이런 그 컨설팅이 필요한 건가요? 왜 이렇게 너무 근데 요즘은 모든 게 다 컨설팅 같아서 예. 사실은 좀 거부감도 그럴 수 있거든요.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컨설팅 뭐 쉽게 말하면은 자문 서비스 같은 건데요. 네. 사회가 되게 이렇게 단선적이고 심플하고 그럴 때에는 굳이 그런 자문을 받을 필요 없이 그냥 열심히 하면은 잘 되는 시절이 있지만 지금은 굉장히 다원화되고 여러 가지 복잡도도 올라간 시대이기 때문에 네. 그 자문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너무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게 이제 경제적인 서포트랑 연결이 되니까 네. 자문 서비스에 대해서 좀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데 기초적으로 뭔가를 잘해내는 데 있어서 전문가의 자문을 듣는 거는 너무 필수적입니다. 네, 뭐 뭐 멘토의 다른 말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겠죠. 골프를 쳐도 마찬가지고 뭐 책을 읽는 데 있어서도 책을 잘 읽어내는 거라든지 뭐 글쓰기부터 시작해서 뭐 말하기, 뭐 경영조차도 다 컨설팅을 받는 것처럼 자문 서비스는 굉장히 괜찮은 건데 그게 이제 사교육이라는 거랑 결합이 되면서 뭐 정서적인 반감이 많이 생기죠. 근데 저는 일단 그런 경제적인 요소를 빼고 나서 자문을 받는 거는 좀 전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자기 아이를 잘 케어하고 학습적인 동기부터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가르치는데 엄마가 전문가면 엄마가 하면 돼요. 근데 엄마는 사실 그걸 대학 때 배운 것도 아니고 성인이 돼서 어디 학교 다니는 것도 학원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시행착오 끝에 터득을 해야 되는데 그 시행착오라는 게 사실 아이 인생이 걸린 문제라 쉽지가 않죠. 그러니 어디서 배울 수도 없고 처음 나도 해보는 건데 서투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도움을 구하는 거. 근데 꼭 그게 비싸게 어떤 사람의 컨설팅을 받아야만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그게 책을 읽어서 터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뭐 팟캐스트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좀 정리해보는 것도 좋은 방식이 아닐까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이 소장님의 경우는 어떤 케이스인가요? 이 뭐 아까 말씀하신 무슨 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성실형 뭐 무슨 뭐였나요? 이런 질문 들어올 때마다 저는 스스로 디스할 것 같아가지고 항상 살얼음을 걷는 느낌인데요. 어차피 뭐 항상 강의 때도 그런 식으로 스스로 자폭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검사해 보면은 모범생형이 나와요. 모범. 예. 근데 이게 모범생형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뭐냐면 엄친아 유형이 있고 모범생 유형이 있어요. 다른가요? 엄친아랑 모범생이랑. 그렇죠. 엄친아는 아주 쉽게 말하면 공부도 잘하는 애고요. 모범생은 공부만 잘하는 애죠. 그래서 엄친아들 중에 이제 영재 유형 아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비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몽 주스예요. 공부를 많이 비유를 하는데 공부에는 단맛, 짠맛, 매운맛, 감칠맛 이런 맛들이 없고 거의 이제 신맛하고 쓴맛밖에 없다. 그래서 자몽 주스 같은 건데 엄친아는 영재 아이들은 그걸 딱 주면 마시면서 엄마 너무 맛있어요. 막 이렇게 떨떠름한 맛이 너무 쓴맛, 쌉싸름하고 좋습니다. 이런 게 이제 영재 아이들이나 엄친아고 걔네는 이제 실제 지능 지수도 높고 하기 때문에 이게 공부가 이해가 잘 되고 쉽고 재밌는 거예요. 만만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저 같은 아이들만 돼도 이렇게 공부가 만만하고 쉽고 재밌지는 않아요. 하지만 엄마 이런 걸 왜 마셔야 돼요? 정말 너무 쓰고 맛없어 했을 때 엄마가 야 엄마는 뭐 그냥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는 게 좋아서 하는 줄 알아. 아빠는 맨날 회사 가는 게 신나서 가냐? 사람이 다 할 일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한번 마셔볼게요. 하고 코를 막고 마신 애들이 있어요. 벌컥벌컥. 그게 이제 모범생. 즉 심리적인 수용성이 좋은 애들이죠. 착한 애, 말 잘 듣는 애. 저는 그쪽에 더 가까운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과학고에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 엄마는 편했을 것 같고 본인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냐고. 저는 공부하는 거 재미없었어요. 왜냐하면 투쟁이었거든. 투쟁. 문제 틀리면 기분 나쁘고 다음에 어떻게 맞출지 고민 탐색하고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틀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좌절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사실 저는 전투였습니다. 전투. 그래서 즐겁지 않았죠. 알아가는 과정이 재밌는 게 아니라 알아서 1등 됐을 때 희열 때문에 공부를 했을 뿐 즉 그 뭐 OECD 피사 뭐 이런 시험 결과들에 나오는 거 똑같아요. 공부가 흥미는 없지만 열심히 해서 잘하는 그게 이제 모범생형이죠. 저는 그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모범생이 되는 것도 사실은 힘든데요. 대부분은 네. 그 자몽 주스 안 마셔요. 자몽 주스 안 네. 마시죠. 분연히 저항하고. 예, 네. 저항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부모가 아무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엄마는 뭐 좋아서 이런 거 하는 줄 아느냐, 네. 아빠는 뭐 어려운 거 다 겪고 하는데 너는 너 할 거 해야지 안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한 80%는 안 합니다. 예,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동기부여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네, 유형별로 다 나눠서 해라 이제 하면 이런 걸 듣는 어머님들은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 네. 유형은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 가지 반박이 있어서 쉽게 네.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기초적인 원리로서 제가 가장 신뢰하는 거는 네, 그 사람 마음에 채무감을 쌓는 거예요. 네, 마음의 빚. 네, 엄마가 아이한테 채무감을 쌓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건 유형하고 무관합니다. 네, 똑같은 반복된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네, 실패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화내지 않고 네. 설명해주고 설득하는 겁니다. 거의 부처님 수준이네요. 네. 그래서 원래 어려운 거예요. 네, 대신 마음 먹고 열심히 하면 효과는 확실하죠. 언젠가는. 그럼요. 그래서 아이가 10번째 얘기에 바뀔지 100번째 얘기에 바뀔지는 사실 잘 모르는 거고 네. 그걸 알고 싶으면 사주팔자를 뜯어봐야 될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10년 동안 아이들을 지켜본 결과 네, 저희는 중위권 하위권들 많이 다뤘거든요. 예, 걔네들도 잘해요. 네, 뭐 진짜 60점대 하던 애가 전교 5등도 하고요. 그 원동력은 거의 대부분 저 어른이 나한테 보이는 인내심을 가진 칭찬, 격려, 공감 같은 것들이 네. 아이들 마음에 켜켜이 빚으로 쌓입니다. 네, 엄마는 두세 번 잘못했을 때 화내고 소리 지르고 학원 뺑뺑이 돌릴 때 이 네, 양반은 나한테 그래도 할 수 있다 해주고 화내지 않고 네, 네. 그렇게 해서 나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해주는데 좀 미안하네라는 마음이 진심이 됐을 때쯤 네, 움직입니다. 이거는 직장에서 어떤 부서 팀장님이나 뭐 이렇게 이사님이 부탁할 때는 이거 어떻게 좀 이웃해가지고 안 도와주지 이런 생각이 네. 들 때도 있고 어떤 옆에 부서 부장님이 부탁할 때 그래 저 부장님이라면 내가 좀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네, 생각의 차이랑 똑같아요. 네. 그 차이는 왜 생겼냐? 거의 대부분 그 부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이사님에 대한 나의 심리적인 채무감에 네. 기원을 하죠. 예. 평소에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동기부여하는 데는요. 어머님들이 아직 불완전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두세 번 만에 화내고 막 그냥 어디다가 쳐넣고 이러지 말고 네. 10번, 20번이라도 얘기해주면요. 그게 다 쌓여서 아이들은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움직입니다. 그건 그냥 공부만이 아니라. 애들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자기 부하 직원도 다 똑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뭐 자기주도 학습이 효과를 본다고는 하지만 이거를 뭐 고3 때 가서 해가지고 뭐 하는 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좀 네. 연령이나 네. 혹은 시기별로 뭔가 네. 좀 준비해야 되거나 뭐 해야 되는 마음가짐이나 여러 가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예. 고3도 사실 됩니다. 고3이 돼요? 네. 근데 근데 엄마들이 고3 된다 그러면 다들 거짓말이라 아니요. 그러는데. 제가 이거는 뭐 제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네. 그거를 하는 선생님이 하시는 걸 옆에서 봤을 때 고3한테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요. 이 정도입니다. 고2 말에 6등급 정도 되는 애가 그러니까 수능 모의고사 같은 수능 거 봤을 때 한 6등급이요? 6등급 정도 되는 애가 네. 고3 말에 한 3등급까지 올라가는 네. 거는 됩니다. 예. 그리고 3등급 정도면은 뭐 최저학력 기준 맞춰서 무슨 좋은 대학 갈 정도는 아니더라도 네. 인서울은 바라볼 수 있는. 네. 사실 6등급이면은 인코리아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인코리아도 안 될 수도 있지 6등급. 아웃 오브 코리아 될 수도 있고 넥스트 타임이 될 수도 예. 있고. 근데 걔가 3등급이 됐다. 이거는요. 사실 뭐 공부 잘하는 스카이 애들 볼 때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네. 온전히 걔의 관점에서 보면 아예 정말 공부에서는 헷갈려 버린 아이로 취급받다가 그래도 인서울을 바라볼 수 있는 정도의 성취를 한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거죠. 왜? 공부로는 걔는 어차피 큰 대성을 할 리는 없어요. 네. 하지만 그 경험이 네. 지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큰 성취 경험이거든요. 그렇겠네요. 아무튼 고3은 그게 네. 정말 모든 걸 다 동원했을 때 할 수 있는 맥시멈이었고요. 네. 사실 고3 되기 전에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예. 보통은 이런 패턴을 갖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우리나라 엄마들이 대부분 우리 애가 영재인 줄 알아요. 그렇죠. 네, 아인슈타인 우유 맥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 막 우리 애가 너무 영재한 너무 다 매우 잘하면 막 이런 거 나오고 어디 가서 검사하면 뭐 상위 몇 프로 이런 거 하다가 네. 중학생이 딱 되면은 이제부터 내신 성적을 딱 보면서 네. 우리 애가 굉장히 정상이었구나. 영재인 줄 알았는데 걱정했는데 네. 정상이야.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중1, 중2 2년 동안 집중 투자를 해요. 사교육비도 제일 많이 쓰고 뭐 어떤 행사나 캠프에도 제일 많이 보내보고 네.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거죠. 중1, 중2 때. 그래서 중1, 중2 때가 어머님들 선택으로서는 어떤 마지노선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3 되면서부터 확 한번 꺾이고요. 그렇죠. 이제 외고냐 뭐 일반고냐 또. 그다음에 고등학교 가면 이제 많이 쪼그라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엄마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 전국 단위로 딱 성적이 나오니까 이제 네. 현실을 깨닫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참 차라리 그래서 초등학교 때가 좋은 거죠. 행복하고 네. 기회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 중학교 때 가서 내신 성적 때문에 좌절하기 전에 네. 초등학교 때부터 할 수 있는 좋은 습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정신, 학습, 행동 중에 네. 초등학교 때 정신이나 학습을 논하는 거는 너무 어리고요. 아이들이 네. 행동적인 거 정말 네. 제가 제일 권해드린 거는 초등학교 1학년 때 10분, 2학년 때 20분 해서 네. 쭉 가서 6학년 졸업할 때 60분 정도는 끊어지지 않고 자기 공부에 대해서 엄마가 얘기하지 않아도 네. 좀 이렇게 습관화돼서 할 수 있는 행동을 좀 초등학교 때 갖추는 게 좋고요. 네. 중학교 때는 심리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네. 관계 같은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중학교 초반에는 자녀와의 관계를 쌓는 데 더 집중을 해야 공부를 잘합니다. 네. 어머님들이 공부에 대해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망해요. 오히려 중학교 사춘기 이제 한창으로 접어드는 아이들을 관계를 도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그 관계가 어디서 나오느냐? 아까 말씀드린 얘한테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설득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네. 그래서 엄마 얘기는 수용할 수 있다라는 관계의 성립이 아이한테 공부에 있어서 도움이 되죠. 왜? 네. 심리가 충만해야 공부라는 사치도 부릴 수가 있습니다. 애들이. 네. 근데 그 심리가 뻥 뚫려 있으니까 공부보다 훨씬 쉬운 걸로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네. 네. 그게 게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핸드폰이 네. 될 수도 있는 거고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일탈이 될 수도 있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중학교 때는 오히려 어머님들이 그런 심리적인 거를 잘 잡아주려고 지지해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공부보다. 네. 고등학교 넘어가는 중3 고등학교 요 단계에서는 공부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철도 다 들었고 심리적인 거를 논하기에는 이미 충분히 늙었어요. 네. 그리고 이 자기가 일단 입시에서 갈급하고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데 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노력을 해도 어떤 애는 성적이 나오고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애는 뭐 내신은 잘 되는데 수능이 안 되고 어떤 네. 애는 뭐 수능이 잘 되는데 내신이 안 되고 어떤 애는 뭐 둘 다 안 되고 둘 다 잘 되고 네. 그래서 고등학교 넘어가는 단계에는 공부법 같은 것들을 많이 좀 알려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네. 우리가 흔히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요. 네. 사실 집중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엉덩이는 효과성을 위한 거고요. 네. 집중은 효율성을 네. 위한 거죠. 그러니까 네. 집중이라는 거는 같은 시간에 앉아 있어도 얼마나 집중을 잘 해가지고 네. 그 효과를 높이느냐. 네. 시간 대비 효과니까 효율이고 네. 엉덩이는 일단은 쏟아 부어야 네. 거기서 뭐라도 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네. 진득하게 쏟아 붓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효과성을 네. 위한 건데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엉덩이가 돼야 집중도 사실은 네. 기본적으로 엉덩이가 돼야 집중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뭐 앉아 있어야 예. 뭐 그냥 한 5분 집중해봐야 그걸로 어떤 거대한 공부를 다 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선행학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행학습은 이게 좀 개념을 잘 정립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속진하고 선행의 개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속진은 정말 얘 능력이 너무 차고 넘쳐서 도저히 일반적인 커리큘럼을 가르쳤다가는 네. 얘에 대한 매너가 아니다. 예. 월반을 시켜야 되는. 네,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네. 네, 뭐 IQ 막 진짜 140대 막 160대 되는 애들 있어요. 저는 그런 애들 봤거든요, 고등학교 때. 네. 그런 애들이 하는 건 이제 속진이고요. 걔네들이 속진을 착착착착 해나가는 모습이 일반인한테 잘못 비춰져서 네. 우리 애는 능력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불안감에 미리 배워야 제때 그나마 따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불안 심리가 만들어낸 게 이제 선행이고 네. 그거를 이제 학원에서도 조장하고 네. 이거 안 하면 뭐 아시잖아요. 사당 삼락
네. 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4년치 선행을 해라, 3년치 선행을 하라 그러는데 저는 선행이 맞는 과목이 있고 안 맞는 과목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맞는 과목은 국어 영어입니다. 언어적인 거는요 오히려 어렸을 때 머리가 더 트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읽고 많이 뭐 써보고 많이 얘기해보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국어 영어를 중심으로 선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엉뚱한 수학을 가지고 선행을 하죠. 네. 그럼 수학은 애들이 원래 어렸을 때 머리가 충분히 커 있지 않아요. 수학적으로는 네. 다 그 제 나이 때 크는 수학적인 머리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넘어서서 막 애들 수학을 가르쳐 버리니까 네. 잘못 선행을 하면은 거의 대부분 잘못 선행하지만 수학을 외웁니다. 네. 근데 지가 외우는지도 몰라요. 그걸 그냥 문제를 푸니까는 안다라고 생각하고 네. 학원에서는 거기다 박수 쳐주고 네. 엄마는 와 우리 애가 선행하니까 확실히 좋구만 이러면서 이제 판타지를 키워가죠. 네. 그런 애들 고등학교 수학 들어가지고 판판이 깨지는 거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네. 오히려 선행은 많아봐야 한 6개월 다음 학기 네. 정말 괜찮은 센스 있는 애들이 한 1년치 정도 하는 거지 네. 안 하는 게 좋고요. 예. 단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기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만약에 기존 중학교 수학까지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면은 네. 고등학교 수학은 선행을 해야 돼요.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빨리 배우기 때문에. 아. 그래서 요새 또 논의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렇군요. 그 자제분이 그때 제가 인터넷에서 듣기로는 6 이제 7세입니다. 이제 내년에 학교 7세, 갑니다. 내년에 학교. 예. 자제분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기르시나 궁금하네요. 아 저희 아들이요? 예. 날카로운 질문이네. 저희 아들은 어떤 기준이냐? 저는 일단 저희 아내가 네. 하는 대로 지지해주는 기준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일단 마음에 드세요? 근데 아내가 하는 방법이? 마음에 드는 측면이 한 7-80% 있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 바꿨으면 싶은 부분이 한 1-20% 있는데 네. 저희 아내는 또 사교육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교육을 가르쳤던 출신이라 네. 누구보다도 장점 단점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단점이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데 우선은 저는 저희의 특수성을 먼저 얘기를 해야 네. 됩니다. 네. 저희 아이는 7세인데 내년에 네. 학교 가는데 지금 현재 106cm, 네. 몸무게는 16kg에 불과합니다. 예. 얘는 정말 조그만 거죠. 그거야 애들이야 뭐 언제 클지 모르는 거니까요. 근데 저를 봤을 때는 뭐 금세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 부인께서는 저희 아내는 164 정도 키니까는 그냥 중키 정도 되고요. 저는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네요. 우리가 흔한 말로 종자계량이라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들은 170을 넘긴 할 것 같은데 예. 현재 추세로 그냥 이렇게 추정을 해봤을 땐 170이 안 됩니다. 네. 아무튼 이 정도 되는데요. 자꾸 또 되게 이렇게 자기 거에 몰두하지 친구랑의 대인관계 찜드렁한 스타일의 네. 시십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케어가 많이 있는 그룹에 속하게 하려고 적은 인원수가 다니는 유치원에 보내고 있고 네. 학교 가기 전에 뭐 한글이랑 기초적인 더하기 연산 한 자리 쓰죠. 더하기 연산 그리고 영어 파닉스 정도는 교육을 했고요. 네. 아이가 재미있어하고 문제집도 자기가 사서 하겠다고 하니까 네. 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지지를 하는데 다만 초등학교 선택에 있어서는 지금 약간 의견 충돌이 있어요. 네. 저는 일반 공립 학교면은 충분하다라는 입장이고 아내는 사립초등학교에 보내서 좀 더 케어가 집중되는 데 보내야지 이게 조그맣고 말라서 못 쓴다라는 그게 요새는 좀 충돌 상태죠. 네. 공립을 가겠다고 하시는 이유는? 저는 일단 유치원을 안 다녀봤고요. 네. 당연히 공립을 다녔고 예.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작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조금 키 큰 아이들한테 약간 뭐 따돌림을 당하거나 뭐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과정도 하나의 성장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냥 자기가 심리적인 것들을 잘 키워서 하나하나 자기 앞에 놓인 과제들을 극복해 나가보는 경험을 해야 사람이 발전하고 진화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엄마가 미리 그냥 그 장애물을 다 치워주면 과연 얘는 자기 장애물을 극복하는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성장할까? 뭐 좀 그런 입장이죠. 예, 그러면 그거와 거의 뭐 비슷한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요즘 그 엄마들의 지나친 아이들에 대한 관심, 예. 그래 그런 혹은 뭐
밀어붙임 잘 네네. 되는 자기의 어떤 확신에 의해서 그래서 그 뭐 타이거맘 혹은 뭐 아까 장애물을 치워주는 어떤 잔디 깎는 맘 뭐 네네. 이런 유행어들이 많이 도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어지셔야죠. 그러면. 아 근데 사실 그 밀어붙인다는 게요. 네. 이게 참 이 경계가 애매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피아노를 이제 어렸을 적에 피아노 정도는 기본이니까 그렇죠. 예술을 음악을 이해하려면 네. 이거는 해야 되는데서 피아노를 이제 시키는데 본인이 이제 피아노 뚜껑도 안 열고 예, 시간이 흘러서 그래 너 피아노 뚜껑 안 여니까 너는 이거 안 좋아하니까 네. 그만둬라 했는데 네. 이제 대학 가서라든지 뭐 왜 나 그때 좀 밀어붙여가지고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또 이 충격을 받거든요. 아니 지 싫다고 그래서 안 한 건데. 배은망덕한 멘트들. 그럼요. 네네. 예,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경계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 요새 어머님들 초등학교 어머님들 들어보니까는 7살짜리 애들 한 10개 시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네, 뭐 피아노, 태권도, 미술, 그다음에 뭐 종이접기, 네. 수학, 영어, 논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10개 다 하는데요. 네. 상식이 허용하는 범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어머님들은 보통 자기가 하는 밀어붙임에 대해서 되게 너그러운 편이죠. 이 네. 정도는 해야 돼. 뭐 예. 다들 해. 이러면서 네. 하는데 그러신 분도 마음속에 본인의 본능과 상식이 허용하는 수준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네. 타인과 비교를 네. 하다 보니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해서 많이 늘어나고 아이들은 되게 신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당신이 한다면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내가 우리 애 하는 거를 한다면 나는 할 수 있을까? 잘 열심히 이것도 네. 제대로 좀 생각 좀 하고 아이들 시켰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그걸 선호하고 재밌어하고 심화하려고 하느냐를 가지고 좀 판단해서 싫어하는 거는 줄여주고 하고 싶은 걸 강화하는 게 당연히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그게 왜 그때 더 안 시켜줬느냐? 미안하다. 근데 지나갔는지 어쩌냐라고 하시면 돼요. 지금 인생은 걔 인생이지 엄마 인생이 네.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엄마는 기회를 제공하되 정도껏 하시고 그 기회 안에서 아이가 선호라든지 즉 생겨 먹은 대로 어차피 살게 되니까 어떻게 생겼는지를 자기가 발견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이병훈 교육연구소 대표 이병훈 소장님을 모시고 자기주도학습이란 무엇이고 또 왜 중요한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대학 입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학생부와 수능을 위해서 과목별로 어떻게 자기주도학습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진로 레시피 백선기였습니다.